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동안 늘 주신 데 대해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군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이 나라가 내일까지 오도록 정말 집행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인생교회 선배님들 앞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자체가 오늘 주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호 박사님은 사실 국회 문제부터 해가지고 한반도 안보지만 그렇게 깨차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쫄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엔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강론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깊게 보기보다는 어르신들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엔사의 뿌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사 39기로서 2016년에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을 끝으로 전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군공대회에서 제가 부사장을 선임한 이후에 좀 지내다가 현재는 아시아 투데이라고 언론사 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제 경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등록된 것만 한 25,000개가 있는데요. 1인 인터넷 신문부터 아시아 투데이는 종합일간지, 12개 종합일간지 중에 12번째로 작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종합일간지라는 뜻은 풀기자단, 정부 및 공기관의 풀기자단 운영하고 신문 발행수, 또 구독자 수, 통신원과 특판, 이런 운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져서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유엔사에 제가 근무한 경험, 그 다음에 유엔사 후방기를 제가 다녀오면서 유엔사가 정말 70년 전에 생겼지만 세간들이 아는 그런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때까지 유엔사 정말 전략으로 잘 활용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발간을 했고, 현재는 이제 유엔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영문판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국 유엔사 친선 협회를 저희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 그다음에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국들, 이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한반도든 정전 업무, 그다음에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뜻을 모아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수석 대표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단체를 유지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투병력을 보냈던 16개 국가하고 의료지원국 또 중간미 국까지 저희들이 포용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총 25개 국가를 잇는 글로벌 법인으로 지금 야심차게 출발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한 70여 장 만들었는데 아시는 분, 이 전반부는 좀 빡빡 넘어가고 중간중간 좀 강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전 유엔군 사령부 수행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8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그 다음에 침공한 이후에 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나쁜 공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한 개 나라라도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의안도 채택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처지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한미동맹이 있고 또 한미동맹을 필요한 주한미군 또 유사시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이런 그 유엔사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받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습적인 이런 그 형태의 공격은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 민간 피해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우리가 점검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어제 보니까 미국이 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한반도 모습을 보면 우리와 동맹인 미국은 11,700km 정도, 1,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공산권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거의 뭐 이렇게 근접하고 있죠.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핵을 가진 국가들이에요. 공산주의의 종국들인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또 북한이 거의 다 핵을 가진 이런 그 국가. 머리위에 양동이를 뜬 것이 저 양동이가 깨졌을 때도 굉장히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머리 위에 지금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다음에 이 견고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전협정 이후에 전쟁이 그래도 없는 상태로 70년을 버텨온 것이 우리나라 이 주변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뭐 고강도 도발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쟁을 억제한 가운데 현재에 잘 지금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또 북중러가 삼각체제로 견고하게 군사를 밀착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냉전체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6.25 전쟁 이전 상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냥 도표로만 참고로 하시고요. 미소 군정이 시작되면서 한 2년 넘게 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소 군정이 끝나고 군사고문단이 철수하는데 이 소련은 3,000명 이상의 군사고문단을 만들고 야크기, 뭐 탱크 이런 그 중장비를 전부 이제 두고 갔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고문단이 나중에 남침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미군들은 500명 정도, 495명의 군사고문단을 만들고 다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 통일을 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안했는지 소화기 정도만 두고 철수해버렸죠. 그래서 북한은 그 철저히 공산주의 관념에 기초한 그 작전계획, 남침계획을 수립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의 지원 약속을 받은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11개 축선에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게 되죠.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한국이 국제연합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굉장히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이 우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개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유엔을 움직여서 당일날 바로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6월 25일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를 채택을 하고 북한군의 그 퇴각을 철수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83호가 또 발령이 되고 84호가 연이어서 발령됩니다. 이 당시에 앞에 우리 그 이스라엘 상황 또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이 당시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오택동이가 장개수군들을 몰아내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직후였지만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중화민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택동이가 그것을 바꿔주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여기에 항의해서 그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불참하는 바람에 기권 처리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3개가 동일사적으로 쭉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안보리 결의 3호에 따라서 세계의 우방국들이 전투병력과 장비 물자를 보내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그 나라가 장비 물자 전투병력을 보내니까 단일주의 체제가 필요했죠. 그래서 안보리 84호에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사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국동사령관, 그 당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정에서 국동사령부를 모책을 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가 7월 24일 날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고, 사실 그 한국은 그 당시에 이 전투력이 거의 없고, 물론 사단들이 조금씩 만들어졌지만 조직 체계와 훈련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연합작전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신을 통해서 메가드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메가드에게 이양하는 걸로 했고, 메가드가 며칠 뒤에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일본 동령에서 유엔사가 창설이 됐고,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유엔사가 유엔의 길을 사용해도 좋다 하고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동경에서 유엔사가 이제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고, 57년 이제 7월 1일 날 평양 사령부의 조직체가 변경되면서 유엔군 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부로 서울로 이동하게 되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사 후방기지가 창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막 돼서 1년이 채 안 된 51년 6월 23일 날 전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해지니까 소련 유엔 소련 대사인 말리커 대사가 홍상군을 대신해서 휴전 협정을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한 2년 넘게 이 휴전 협상이 계속 지루하게 진행됐었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체결되는 그날에 전투병력을 보냈던 16개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시 전투병력을 보내서 싸우겠노라 하는 이 결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 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 유엔군 사령부는 안보리 84호, 안보리 결의 84호와 그 당시 워싱턴 선언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다국적 통합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재발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보리 결의가 채택 없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국가가 보시는 것처럼
전투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전체 한 94%가 미군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국, 호주, 터키, 캐나다 이런 전력이 194만여 명이 투입이 3년간 됐고, 나머지 의료 지원, 물자 지원에서 총 63개국이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요.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짧은 기간, 단기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것도 기적이지만 이 각 나라들이 짧은 시간에 이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한 것도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약 15만여 명의 전사자, 부상, 포로 실종 15만여 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그 중에 또 희생자도 공교롭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희생자의 4%가 미국 장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년하고 이제 3개월 정전협정 체감이 됐는데요. 정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전쟁을 잠깐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 전쟁 중지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비츠가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제가 좀 보면 저는 이제 정전체계야말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작년 2018년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종전협선은 그 다음에 평화협정 완전히 많이 돌았는데, 종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을 완전히 끝나는 상태가 되지만 정전 상태는 협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쟁 행위를 멈추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정전협정을 막 이렇게 협상할 때에 종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한 3, 4개월 정도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70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군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간에 유엔사가 족보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사는 몬스터 라이크다, 유령 같다, 괴물 같은 조직이다. 그리고 유엔사는 해체하고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또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는 유엔이요, 국제연합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다시는 이 지역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지역 분쟁이 생길 때는 국제연합 차원에서 개입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주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집단 안보를 이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 유엔사는 그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에 최초로 발동한 이 집단 안보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70년 동안 집단 안보 차원에서 이 창설한 그 조직은 우리 한국의 유엔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최초로 도움을 받은 나라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도와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현재까지도 이 국제연합이 유엔사를 한반도에 잔류시켜서 이 평화를 유지해주고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유엔군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돈을 하는데요. 이제 남수단, 동티모르 이런 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국제평화유지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부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평화유지, 재건 이런 임무를 하는 이 다국적 부대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유엔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엔사의 그 임무는요, 크게 네 개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78년 12월 달에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유엔사가 최초의 한반도에 개입할 때의 임무였던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세 가지, 노란색 이 세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유엔사는 평시에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됐을 때 이 다국적군 전력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했는데, 사실은 한반도 통일 지원을 하는 이 의무가 있어요. 유엔 총회 결의 376호, 또 안보리 결의 83호에 보면 한반도의 그 단일, 독립,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유엔사 임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이제 유엔사 해체를 계속 이제 띄우면서 종전선언하고 자꾸 연계해가지고 유엔사 거치를 이렇게 자꾸 건드렸어요. 근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시 임무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이 전시, 한반도 유사시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역대 우리 한국 정부들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통일 지원, 그 다음에 유사시의 전력 제공,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유엔사라는 조직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엔이 미국의 이 유엔사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미국 정부에서는 미 합참을 통해서 유엔사에 대해서 전략 지침과 작전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이 지조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합참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사 보고 홍나라 판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고요.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또는 세미나 포럼을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유엔사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과 연합 사이에서 막 혼용을 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이 경계가 없어요. 유엔사하고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는 이 조직이 다릅니다. 물론 그 미군 사성장군이 모자를 4개의 모자를 쓰고 있긴 해요. 하지만 개각이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은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관계는 맞지만 어떤 단일 조직이 아니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하고 한국이 다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유엔사가 어느 나라 편이냐 하고 하는데, 유엔사는 사실은 편이 없거든요. 한반도 전체를 보면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 사소한 도발이나 또는 고강도 도발이나 무력 충돌이 생겼을 때 상황이 확전되지 않도록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이 유엔군 사령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것들이 유엔사가 가지고 있죠. 그거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관할하지 않으면 충돌이 생겼을 때 수습이 안 되고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하여튼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가장 먼저 이 정전 준수 차원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뭐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전쟁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작전계획501을 가동하고 해가지고 국경을 격퇴하고 이제 뭐 하는 이런 전시 계획을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겸직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직으로 있는 이 한국 내의 모든 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들을 다 합쳐서 주한미군 사령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그 포럼이나 세미나 때 조금 명확한 이 토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원래는 전투병력을 파견했던 16개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사정으로 탈퇴를 하고 대신에 의료 지원국인 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새로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는 17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전력을 받아서 운용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샌딩 스테이트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은 지금은 조금 변동은 있지만 이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엔군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이 부참모장까지 전부 미군이었어요. 부사령관은 7공군 사령관이 담당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국적 통합참모부가 편성되면서 현재 부사령관은 영국군 삼성장군이 하고 있죠. 제가 맡았던 이 군정희 수석 대표는 그 유엔사의 지휘부였던 참모들이 들어가지 않고 한반도 정전 협정과 관련된 부위만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탄압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속에 이제 유엔사의 그 가장 그 핵심은 군사정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수석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 영연방 대표, 그 다음에 순환 대표라는 것은 이제 그 대령급 국방부관을 보낸 그 유엔사 회원국들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행을 감독을 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군사적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했을 때 북한군과 이제 군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유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 북한군 조중측 군정위와 유엔군 측 군정위가 자주 이렇게 뭐 만났지만 북한이 1991년도에 황원타 육군 소장을 군정위 수석 대표로 임명한 것이 반발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 유엔사 군정위를 거의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북한군 군정위를 전부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조직은 아닙니다. 유엔군 이제 하고 조중측이 이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는 일을 사실은 감시 감독하는 제3자 조직이죠. 그래서 이 체코와 폴란드가 조중측의 중감이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강제 축출을 해버렸고, 현재는 그 유엔군 측의 스위스, 스웨덴이 지금 현재까지 아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호 정전협정 직후에 이 중립국 시찰 보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56년 6월 9일부터는 이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폴란드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제가 있을 때는 뭐 1년에 한 두세 차례 왔는데 요즘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유엔군 측 중감이라고 같이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원래 그 남북 간의 이 10개 공항만에 대해서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임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이제 군정위와 같이 합동조사, 특별조사에 많이 하고 있고, 군정위하고 같이 합동으로 비무장지대나 NLL의 어떤 정전협정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한미연합연습할 때는 참관해서 자기들의 임무를 숙지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가 한국전쟁이 발생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90년도에는 북한이 거의 뭐 유엔사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무리가 심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증전협정 체제다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 그렇게 됐고요. 전작권이 만약에 전환이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이제 뭐 문제가 또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수석 대표하면서 시찰을 하면서 꼼꼼히 제가 다 살펴보고 자료도 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그 일본 본토하고 오키나와에는 총 89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군이 오키나와하고 일본 본토를 접수하면서 일본에 모아있던 이 기지들을 다 접수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고 핵심인 이 7개 기지를 유엔사 후방기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의 상황 진전에 따라서 이 89개 기지 중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유엔사 후방기지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유엔군하고 일본하고 이 소파에 그렇게 서로 약정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 이제 뭐 이 경비행전 타고 제가 이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가 미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큰 지역을 한반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까지는 1751km죠. 그 하와이까지만 해도 3950km예요. 그래서 아무리 동맹이라 하지만 본토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히 전개해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그 작전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방기지는 사실은 뭐 1100km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이 유엔사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유엔사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안 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라도 정말 그 중요한 것이고 7개 그 일본 본토에 동경을 포함해서 본토에 4개 기지가 있고 오키나와에 3개 기지가 있습니다. 하나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마 육군기지는요 일본 동경에 있는데 여기는 주 1미군사령부 그 다음에 뭐 미 육군사령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 A군단 미국의 1개 군단이 한반도로 전개하게 되는데 이 군단의 전술지휘소가 자마 육군기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플로리다에 있는 중부 사령부 방카에서 다 이 세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전쟁을 지도할 수 있지만 이 한반도에 굉장히 기준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술 지휘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하여튼 그 유엔사 해운국들이 보내는 지상군 병력은 전부 이 자마 기지에 와서 일단 뭐 피복도 새로 받고 뭐 좀 이렇게 필요한 전투무 지원, 탄약도 받고 부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준비들을 여기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한반도로 전개되고 난 유엔군들에 대해서 전투근무 지원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해운국에서 보낸 이 전투 병력이나 이 장비, 전투 장비들이 그냥 한반도로 전개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이 작전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전투 문제를 여기 다 한다는 겁니다. 요코다 공군기지 역시 일본 동경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주일 미군 사령부하고 5공군 사령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7공군 사령부가 있는데 주일 미 공군은 5공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사 후방 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엔군 일본으로 일본에 갈 때는 일본의 어떤 그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출입국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바로 출입국하고 뭐 이런 거 절차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입국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외교부로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그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 절차를 굉장히 그 간소하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요코다는 일본 본토에서 가장 큰 그 이 미 공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전쟁 당시에도 B-29가 여기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수송 전력들이 많습니다. 탱크라든지 뭐 이런 그 것들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수송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이 요코다 공군기지가 전극동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여기서 이 수송 중계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로코스가 해군 기지는 일본 농령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주 1은 해군 사령부가 있고 칠함대 사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 지역에 상시 있는 이 로널드 레이건 이번에 막 한반도에 왔습니다만 이 항공모함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칠함대 사령관이 지휘함, 기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블루리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밖에서는 하여튼 가장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미 해군 시설이 있고요.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드라이독이 있습니다. 총 6개의 드라이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갔을 때 찍어온 건데요. 실제는 좀 이게 사진은 옆으로 이렇게 그 눌려서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저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항공모함을 집어넣고 다시 물을 뺀 상태에서 마른 상태로 항공모함을 수리하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여기는 그 뭐 상륙전 블루리지함도 있고 이지스 공격함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48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사세보 해군기지는 그 7개 후방기지 중에서 가장 우리 한반도에 최근접한 이 기지가 되고 여기는 주로 이제 유류 탄약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유류가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유류인데 이게 뭐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는 저 송유관이 거의 한 2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 대형 유류구가 2개가 있고 여기 이제 지금 사진이 이것도 제가 그때 찍을 때 조금 멀리서 찍었는데 이런 이 건물들 뒤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이 30~40년 된 이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공중에서는 전혀 식별이 안 되지만 저 안쪽에는 탄약고들이 있습니다. 탄약고에 제가 한 군데 들어가 봤는데 거의 뭐 15톤 트럭 한 서너 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에 온도, 습도, 환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칠함대가 전체 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개 후방기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전력들이 무사시 한반도에 투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태평양 지역을 이 중국이 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뭐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중국이 해체해야 된다 그러는데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제공을 무서워하기 때문이고 중국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보다는 자신들이 이 태평양 지역으로 남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나 공군기지는 오키나와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 활주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군기지입니다. 여기는 5공군 사령부 이하의 18비행단이 있는데요. 18전투비행단은 전력은 전부 공격기입니다. 어택 전력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그 미 전투 공군, 이 공군의 주력이 발진하는 기지로서 여기서 1시간이면 우리 서울 상공이 옵니다. 수송기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DMZ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많은 이 전력들이 여기 있습니다. 후텐마 해병대 기지는 미 해병가 비행사단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3개의 원정군을 가지고 있는데 1, 2해병 원정군은 미국 본토에 있지만 이 3맵 3해병 원정군이 후텐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대지만 자체적으로 이 수송수단과 이 항공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한반도 유사시에 지금은 이제 인접 그 공항에 있지만 한 300여 대의 이 해병 전투기들과 공군 흡기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화이트 비치 해군기지도 오키나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미 군함들이 기항하는 이런 것이고 주로 이제 칠함대에 대해서 일반지원, 통신지원 뭐부터 전투기를 지원하는 이런 기지입니다. 이 바다 색깔이 모래 색깔이 하얗다 해가지고 화이트 비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의 이 최근접에서 이 7개의 기지가 있다 보니까 유사시에 한반도의 신속 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거점입니다. 그래서 형국들이 들어오는 모든 하여튼 대부분의 이 전투 병력과 대공군 자산, 물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본에 있는 주일 후방기지에 잠시 머물러서 이동 준비를 하고 미 전략사령관 통제하에 한반도를 들어와서 한미연합 사이에 인계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이제 뭐 한일 관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본이 어쨌거나 역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유엔사 측과 일본 정부 간에 맺어진 이 소파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소파가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고 합니다. 만약에 유엔사 해체되면 7개의 이 유엔사 후방기지는 9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 전쟁이 났을 때는 아마 미국하고 또 새로운 그 관계를 만들어 갈지 모르지만 90일 내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철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중국이나 북한 또는 우리 국내의 반미 이런 그 세력들이 이것을 국제 이슈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유엔사 재활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은 좀 안 드리겠는데 유엔사가 하여튼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이제 거론하면서 전략권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2007년도에 한미 간의 전략권 전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엔사는 유엔사 역할을 평상시 임무에서 전시 임무로 자꾸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10대 임무 전환해가지고 제2의 경비에 관한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임무들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었고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유엔군 사령부의 재활성화 차원에서 유엔사 역할과 기능은 전시 위주로 자꾸 이제 조금씩 확장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국적 참모부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있는 이 국가들에서 영관장교나 또 장성급 이 참모들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여기에 제가 있을 때는 47명의 그 영만장들이 한미연합사 참모요원 겸 유엔사 참모를 겸직을 했었는데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있을 때 한국 분들을 유엔사에 다 빼버렸어요. 뺀 이유가 뭐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종전선언을 자꾸 이제 하면서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 해체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공동연비구역 내에 유엔사 요원들 전부 젖혀두고 한국군을 그 앞세워가지고 강제 북송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 2021년 3월 8일인가요? 서해 쪽에 그 북한 군인 6명이 탄 그 선박 하나가 나포를 해왔는데, 통상 그렇게 나포에 오면 유엔군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엔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그냥 한국 정부에서 바로 북송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그랬는지 한국군 참여를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전관리 책임도 상당 부분 이제 한국군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전시,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형국들을 계속 결집시켜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분들은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무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전자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한국군이나 한국 정부가 유엔사와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군이 통상 1년 단위 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하고 이 대화하는 그 절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장관 결제 하나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 소통 능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한국분들이 좀 자기 임기 있을 동안에 골차품 안 하려고 좀 끌어안고 있다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유엔사 재활성화도 미국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전사권 전환이 뭐 다가오고 종전선언하고 하니까 유엔사 재활성화에서 한국군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쟁점들이 갈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가 유사시 임무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엔사가 기여한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6.25 전쟁과 내에도 평상시에 정전협정에 대해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위기를 완화시키는 이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과 더불어서 한국의 어떤 안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당히 견인하는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선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 결의를 할 거냐 할 필요가 없죠. 유엔은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기도 많았어요. 73년에 알제리라든지 이런 제3세계의 국가들이 소련이나 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골적으로 유엔사를 거의 전동발이로 만들어 버렸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1953년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것은 유엔사의 존재를 우리가 법적지를 존중하고 유엔사를 우리가 한반도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게 2018년 우리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은 없지만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이 유엔사를 의도적으로 혼내하고 평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 명분 아래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엔사가 가장 참 위협을 느꼈던 유엔사의 향후 거치가 불안해졌던 이 시기가 바로 여기였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지금 멈춘 이후에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엔사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엔사의 존재감을 몰라주고 잊어버리고 하는 이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엔사 그러면 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부터 뭐 종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자권 전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왔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지금 잘못된 단체와 개인들이 이 유엔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연구 논문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 반반입니다. 유엔사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출범한 합법적인 조직이라는 연구가 한 반 정도 되고, 유엔사 자체가 이 설립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이건 그래서 법적 지위가 없다 하고 하는 연구문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어떤 아주 많은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나 너무 이 원론적인 수준의 이 논쟁에 치중하고 있고 한데, 이 유엔사령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체 큰 틀 속에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되면 제가 깊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는 꼭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유엔사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빨리 해체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습니다. 여기 한국 통일원을 내가 좀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통일연구원입니다. 정리합니다. 통일연구원이 총리실 산하의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지고 북한 비핵화가 한 50% 정도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내놨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구비한 그런 조직이고, 그 다음에 유엔사를 우리가 평시 임무에 우리가 이 함몰돼서 유엔사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 세계 도처에서 생기고 있는 이런 분쟁들을 볼 때 유엔사야말로 전시 임무를 우리가 좀 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사의 임무를 보면은 원래는 북한 무력 공격이지만 한국에서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유엔사의 임무가 계속 나와요. 안보리 홍보도 있고, 유엔 총회 결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이 성립된 후에 유엔군은 철수될 것이라고, 제네바 정치 보고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물 같은 존재를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정부가 특정 정부에서 주도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선전 선동에 약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보수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 진보 세력들이 유엔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엔사 내에 지금 한국군의 입지가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47명이 있다가 브룩스 대장이 있을 때는 유엔사의
한측하고 미군들을 더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가지고 미래연합사의 모체가 되는 한미연합사는 서울에 합참 건물을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었고 주한미군하고 유엔사는 평택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사 참모를 겸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유엔사의 한미군을 늘리려고 했는데 경감수가 와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인정해야 될 것은 유엔사는 한국 정부의 권한 밖에 있다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알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입지를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우리는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야. 우리는 호스트 네이션이지 샌딩 스테이스가 아니야. 참 이렇게 합니다. 유사시에 한국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싸울 그런 우리 조직인데 자꾸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따로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논문에서도 유엔사 회원국 멤버 스테이스라는 개념으로 샌딩 스테이스와 이 호스트 네이션을 묶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참모부도 집어넣고 유엔사 회의할 때도 들어가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이 좀 받아들여져서 지금 다시 긍정적으로 이제는 유엔사 내에 한국군 장성급도 한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모부에 골고루 한국군들을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되고 있고 아마 뭐 내년 초 전반기 되면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뭐 유엔사 종전선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협정도 되면 좋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이 안보가 안 되는 이 종전선언 우호에 거치는 이 종전선언은 오히려 우리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하고 전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북한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준수하는 척을 하면서 계속 결정적인 시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해서 만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왔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적인 위협 정도는 다 없어져야 교류가 되고 왕래가 하고 서로 신뢰가 조성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 종전선언만으로 유엔사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뭐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 그 유엔사 해체를 해야 된다는 세력이 많죠. 여기 통일연구원에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오늘 문관영 박사 옆에 같이 와 계시고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을 진짜 원장하고 다 앉아 있는 데서 제가 정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그 그릇된 그 모습들을 많이 제가 비판을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저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눈이 안 풀려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해체하든지 원장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바꾸든지 정부 예산을 끊든지 세 개 중에 하나 해라 라고 제가 촉구를 했고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통일연구원에서 다시는 저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죠. 족보가 있다고. 저 인간이 있잖아요. 유엔사는 족보도 없다고 그러는 인간인데 저거 송원일에 제가 미국 대사관하고 8부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에 저기를 잘 알아요. 거기 또 참모장 같은 사람들 잘 알았어요. 캐나다, 영국 몇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저 새끼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기억을 해서 유엔사는 족보도 없는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기 있었으면 정말 저기 무슨 일을 내고 싶다고 옆에 있었으면.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저기 하여튼 뭐 이렇게 강제 북송하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참 우리 동맹인 미국이 굉장히 우려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아주 이 반응들이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가 이 한국군 참모들을 47명마다 다 빼버려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자, 만약에 이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엔사가 만약에 없다면 평상시에 이제 무력 충돌이나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위기 완화가 안 됩니다. 바로 이제 힘들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확대되겠죠. 천안 그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경우에도 유엔사가 없으면 또 확전이 되고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유엔사가 없으면 또다시 이런 유엔사와 같은 조직을 만들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과 정치 군사적으로 동맹 우호 관계에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뭐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100%거든 100%. 이런 상황에서 되고 만약에 유엔 안보리 없이 이렇게 그 우방국들이 오더라도 자국에서 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준비해서 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일본 후방 기지가 없이 바로 오게 되니까 중간에 전투 공전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엔사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안보 자산이고요. 우르스 거버 장군이 제가 있을 때 스위스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였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미국에서 같이 그 연구단체에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지구상에서 앞으로 그 유엔사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엔사가 70년 동안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큰 행운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포럼을 할 때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전자건전한 문제가 공간처럼 묻혔는데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유엔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고 중감위의 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제 제 책에도 써놨지만 유엔사는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국제연합이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특별히 출시한 맞춤형 안전보장보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사 회원국들을 관리하기 위한 부담금을 우리는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평상시에 이 나라들 다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인 거 봤지만 한반도에 위기가 되면 자동으로 이 전투병력을 보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장기한도 무한대예요. 유엔사 해체할 때까지 한반도가 이제 통일되고 주변에서 남북이 없을 때까지도 이 특별한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 개설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귀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